앞으로는 김장민 동지께서 여우 전쟁에 대한 실천적 혹은 관념적 입장이라는 토론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토론문 박수로 초청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지정학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소위 패권 경쟁의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동맹 이론입니다. 나의 동맹은 확대 강화하고 상대방의 동맹은 약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상대방을 디커플링, 상대방 동맹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좀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신냉전이냐라고 보는데, 현재 이 미국과 중국은 분업과 협력을 현재 하고 있고요. 최근 3년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냉전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협력하고 있고 서로를 경쟁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자인데 어떤 거냐면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미국은 중국에게 야, 니네는 값싼 공산품만 만들어가지고 우리 미국 국민을 위해서 미국의 공장에 대해 이런 거고, 중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이 고부가 가치를 하겠다는 거, 그걸 모두 차오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그거를 네가 계속 해오면 인도와 같은 나라를 대체로 해가지고 세계의 공장을 하겠다. 과거에 미국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플라자 협정을 통해 가지고 한 방 먹였는 부하들을 군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깡패 대장끼리는 서로 악수하고 술 먹지만 깡패 부하들은 바깥에서 칼부림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절대로 냉전이 아니에요. 여전히 미국, 중국, 러시아는 서로 협력하고 있고 이 전쟁도 협력의 과정에서 경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지. 다만 미중 강대국가는 냉전 전쟁이 아니지만 그 밑에 주석이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국지적 냉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두 가지예요. 실천적 입장. 실천적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주체로부터 조건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반도의 주체. 미국의 군사적 지배로 인한 상태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 반대, 제국주의 반대라는 건 무슨 러시아 반대, 중국 반대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미국의 군사적 지배에 대한 반대로 나타나죠. 러우 전쟁을 어떻게 바랄 것이냐는 바로 한국의 민중들이 바로 미국의 전쟁 반대를 보기 때문에 러우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본주의, 제국주의인지 우크라이나가 친미 파쇼인지 아닌지 이런 건 별로 문제되지 않는 거죠. 답이 명쾌하게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러우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은 뭐 다 아는 얘기죠. 유사성을 보겠습니다. 나토를 동진시켜 소련을 압박하는 전쟁. 미국이 한반도에서 중로를 봉쇄하는 정책과 똑같죠. 압박 정책, 봉쇄 정책. 이것은 또 이제 그 동유럽의 미국이 정치 체제를 확장시켜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죠. 해방 이후에 미 군정과 친미 정권이 바로 한반도를 했던 거, 이거와 정책이 유사합니다. 미국은 그 친서방적인 우크라이나 서부에 대해서 친미 국가가 되면 유럽연합에 편입시켜서 서방처럼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환상을 주죠. 그리고 독일에 협력했던 파쇼들을 반러시아 친파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친미 파쇼 세력들이 그 친러 대통령, 동부 대통령을 무장 쿠데타로 축출시켰습니다. 실제로 서로 합의를 했는데 평화 합의를 했는데 그 평화 합의를 깨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바로 우익 파쇼 무장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또 러시아계 주민을 학살하고 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의 갈등을 유발했죠. 이것은 마치 친미 세력으로 육성해서 남북 내전을 주장하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분단 정책과 유사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반전 평화 운동, 미국을 지배하는 이런 연장선을 볼 때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왜 그러냐 이렇게 봤을 때 똑같아요. 한반도랑 과거에 이승만이나 이토피오인데
BBC가 보도한 포브스 자료에 의하면은 젤렌스키 정부는 서방이 지원하는 약 200억 달러를 횡령했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재산들을 해봤는데 2020년 11월 달로 젤렌스키는 15억 달러, 국방부 장관은 14억 달러, 외교부 장관은 12억 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산 복합 체제, 즉 정치 지도자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그 산업, 군수는 전쟁이 일어날수록 우크라이나 민중들이 죽을수록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승만이 그 6.25죠. 그 6.25 6월 25일 전쟁 전에 이승만이 북에 대해서 끊임없이 침공을 했어요. 침공한 이유가 전쟁을 해야지만 미국의 지원을 계속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똑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보면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정치 지도자와 그다음에 군산 복합체가 있는 거고 이들의 희생당하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유럽에서의 실천적 입장을 보면 서유럽에서는 미국의 문화권이고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유럽을 지배할 것이라는 러시아의 서진에 대한 공포가 2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부분에 이러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사회주의자들조차도 러시아 서진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를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한국과 달리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비판하는 양비론이 유럽에서는 실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한국과 유럽과의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굽니까 그 박노자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이런 양비론에 있는데 유럽인의 관점에서는 양비론이 맞다는 거, 실천적일 수 있다는 거지만 한국에서는 러시아하고 우리하고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타켓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각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일 수 있지만 실천은 항상 자기 자신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관념적인 태도를 보겠습니다. 주로 지식인이나 학자들인데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먼저 자기 주체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누가 더 책임이 크지? 미국이 책임이 큰가? 러시아가 더 책임이 큰가? 우리는 사회주의니까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되는데 미국은 제국주의 아는데 러시아도 제국주의야? 러시아도 제국주의, 러시아도 반대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황의정신식 양비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미국을 비판한 만큼 러시아도 비판해야 되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거는 편향적이니까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게 균형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그 1등 제국주의 국가고 러시아는 그보다 덜한 2등 제국주의니까 서로 제국주의까지 전쟁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가운데서 피해자네. 우크라이나는 이런 제국주의 전쟁 사이에 피해자야. 역시 이제 뭐 어떤 그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크라이나 민중은 피해자니까 민중들을 도와줘야지. 살상 무기는 어렵더라도 비살상 무기는 지원해줘야지. 너무 많이 그 우크라이나 국민이 너무 많이 죽네. 그러면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살상 무기더라도 미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해줘. 이런 식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부인하는 이러한 동정 여론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경향 한 달에 아까 똑같은 말이죠. 진보들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미국이 오랫동안 냉전 이후에 써왔던 수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을 이 친미나 아니면은 자본주의로 바꾸지 못하지만 미국 자신에 대한 공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반공작파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미국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에 대해서 저건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야. 중국은 제국주의야, 러시아는 자본주의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북한 혐오하게 만든 반공작파. 나는 사회주의인데 지금 존재하는 현실 사회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야. 국가자본주의야. 이렇게 유럽에서 말하면 되게 멋있죠.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나쁘고 미국도 나쁘고 반공작파. 국가보안으로 잡아갈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공작파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CIA가 문화냉전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CIA가 좌파들을 우파로 못 만들었지만 반공좌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바로 신좌파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포스트 막스주의가 어떻게 했는지 이 CIA에 돈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양비론에 빠지게 되면은
나쁜 사회주의도 공격해야 되고 미국도 공격해야 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민중이 뭐 투쟁 역량도 별로 없는데 싸울 것도 많은데 미국은 뭐 100대 때리고 뭐 중국은 뭐 한 70대 때리고 러시아는 50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보게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계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바로 미국 제국주의를 이 제국주의의 심장이죠. 자본주의 심장이니까 미국에 대한 반미 전선을 치는 거는 맞지만 그건 맞죠. 일단 그렇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도 결국은 정치 지배자와 군산 복합 체제와 민중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푸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러시아 내의 군산 복합 체제 이해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민중들이 있는 거고 또 한 일국 내에서 보면은 바로 이러한 지배계급과 독점 자본주의와 민중들의 대립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만약에 러시아라면 어떻게 했냐? 러시아 민중이라면은 어떻겠습니까? 러시아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에 있는 사회주의자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을 반대하니까 우리 러시아가 미국으로 싸우니까 우리 러시아 전쟁하는 걸 찬성하고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물론 그런 사회주의도 있겠지만 러시아에서 진정한 사회주의라면 바로 러시아 조국에 의한 전쟁도 러시아 민중들을 학살하고 푸틴의 정치적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다만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봐라 러시아의 그런 사회주의자들도 푸틴의 반대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학문적 분석과 실천적 분석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처럼 뭐 학자처럼 뭐 미국은 뭐 100% 나쁘고 러시아는 50% 나쁘고 우크라이나는 뭐 30%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실천적인 방향은 우리 주체 조건에 있을 때 바로 한국의 민중은 미국의 전쟁 재개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후에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의 전망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도 미국이고 전쟁을 유지시키는 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의 전투라든가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유럽의 조건에 따라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조건에 따라서 전쟁이 좌우됩니다. 결국 2024년 미 대선이 있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일정 부분 미국이 성과를 얻었고 반면에 유럽의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디커플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너지와 식량으로 인한 물가 인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제3세계의 민중들이 불만이 되면서 이 반미 전선이라든가 비미 전선이 확대가 될 수 있고 미국 자체도 경제적 피해가 심하고 고금리라든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하려면 이 전쟁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거를 틈바위를 타고 올라오는 게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지도 않았고 내가 대통령이면 24시간에 전쟁 끝나겠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의 경쟁자인 공화당 내 디 샌더스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했지만 자기가 바이든하고 해서 이기려면 바이든의 반대편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든 디 샌더스는 공화당 전부는 결국은 바이든의 전쟁 정책에 반대하는 즉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걸로 당론을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 샌더스도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은 상원과 하원에서 상원은 전쟁의 선포권이 있지만 하원은 예산권이 전쟁 예산권. 하원이 예산을 승인해주면 미국이 전쟁 예산을 지출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하원 공화당은 무조건적인 우크라이나의 지원은 없다. 이렇게 이미 한 거고.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각 정당 간의 내부 경선이 갈 거고 이렇게 될 경우는 결국은 공화당이 바이든과에서 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기려면 뭐 어떤 자기들의 속사정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바이든의 반대편에 서야 되죠. 한국의 양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래서 바이든이 전쟁을 계속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권하면 특히 트럼프가 내가 되면 전쟁 당장 끝나겠다는 걸 하고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 될 것이고 바로 미국의 어떤 국민들의 정서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을 처음 시작하면 애국주의가 있어서 전쟁한 대통령을 되게 찬양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되면서 닉슨이라든지 월남전 다뭐 중동전 보더라도 전쟁이 지나가게 되면은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중단시키겠다는 대통령이 다 당선됩니다.
결국 바이든은 전쟁을 계속 고수할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권력을 빼앗기든지 아니면 트럼프하고 경쟁을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조치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종료될 것이냐 볼 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이길 수 없어요. 러시아에서는 이길 필요도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를 점령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아프가니스탄이라도 이런 데서 해서 한 나라를 영토적으로 점령한다는 거는 동부는 친러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부를 점령해봤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를 지치게 하면 되는 거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긴다는 거 동부를 다시 탈환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이길 수 없고 미국과 러시아는 전쟁을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동서로 분할될 거고 우크라이나 민중들은 미제국주의 그리고 일부 어떤 푸틴이라든가 어떤 러시아의 어떤 경제적 이해 때문에 그 민중들이 그 피해를 다 입게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전쟁에 이기냐 안 이기냐는 너무 그 추상적이고 그 전쟁이 각 계급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다음에 계급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나 민족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로 본다면 먼저 국가나 민족에서 보면 무조건 패배죠. 왜냐하면 동부와 크림반도를 회복할 가능성은 뭐 제로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로 치면은 이 전쟁은 패배하고 이 패배를 돌릴 수가 없는 거고요. 민족들은 당연히 패배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군산 복합 체제는 다릅니다. 이들은 분당이 되더라도 서부에 친미 파쇼 독재 정권을 세우면서 나토 가입은 어렵더라도 나토 가입할 때는 이제 러시아가 전면을 유럽연합은 이제 가입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친미화되면서 나름대로 한국이 남한이나 대만처럼 그래서 이제 쇼윈도 관공 국가죠. 쇼윈도 국가를 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으로 가고 재건으로 가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같은 정치인들은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군사복합 체제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이런 형태로 제 계급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고요. 미국에 보면은 이제 미국 국가로 오는 승리죠. 왜냐하면 그 동유럽, 2차 대전부터 했던 마샬 플랜을 통해서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까지 영향력을 가져가겠다는 게 대승리가 되죠. 나토의 동유럽 했기 때문에 국가는 무조건 승리입니다.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계속 고집했을 때 대선에 실패할 경우에는 바이든에게는 패배가 되겠죠. 민중들에게는 미국 민중 당연히 패배죠. 러시아 국가로 보면은 패배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무국가인 동유럽을 상실하고 디커플 당했기 때문에 러시아 민족이나 국가에 무조건 패배입니다. 민중도 당연히 무조건 패배죠. 푸틴에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전쟁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푸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푸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기 대선에서 푸틴이 장기 집권 사실상 종신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누가 이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계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것 같고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한국이 기존의 한미일 동맹과 나토 동맹이 동북아에서 결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토 동맹과 동북아에 있는 한미일 동맹을 결합하는 것들이 바로 쿼드죠. 쿼드하고 더 중요한 건 오커스, 앵글로 섹슨들, 미국, 영국, 호주. 바로 이런 쿼드와 오커스가 바로 아시아에서 나토와 한미일 동맹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커다란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친미 대블록화가 되게 되면서 한국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미국에 종속되고 그래서 안보 문제가 과거에는 유럽에 가는 것들이 안보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데 이제 나토와 결합되면서 한국의 안보 문제는 단순한 동북아의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유럽에서도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바로 안보 문제가 온다. 안보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거죠.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의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자동차나 반도체나 각종 에너지에 있어서 값싼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도 커져서 안보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확산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